자, 오늘은 좀 정리할, 좀 브리핑 해드릴 것들이 좀 많아가지고, 좀 하나씩 좀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카니에 웨스트 내한, YZY 밈. 두 번째로, 일본 대지진, 동북아시아. 세 번째로, 이제, 과거에는 이런 일이. 자, 오늘 일단 첫 번째로 카니에 웨스트가 이제 비공개적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자, 카니에 웨스트의 아내인 비앙카. 이제 서울에서 공연 예정이라고 해요. 비오팝이라는 거로 공연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언론에서는 크게 나오질 않았네요. 비오팝. 음, 자,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예술적인 그런 공연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거의 사실 최초로 한국에서 이제 서울에서 11일부터 12일까지 전시회가 열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굴 마스크랑 뭐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알약이랑 해가지고 음 전시회를 연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비공개적으로 방문을 했던 게 아내 비앙카의 전시회를 같이 참석을 하고 아마 전시회가 끝나면 같이 출국을 하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다들 이제 한국에 비공개적으로 온 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콘서트나 이런 예정이 아니고 비공개적으로 온 거는 이제 서울에서 11일부터 12일까지 비공개적인 건 아니고 전시회가 열리다 보니까 이제 이 미스터리한 프로젝트는 이런 얘기를 하네요. 뭐 기사가 쓴 것 같아요. 외국 기사가 뭐 이제 이 미스터리한 프로젝트는 12월 11일 서울에서 시작되고 12일에 끝난다. 자, 근데 여기서 좀 이제 드는 생각이 있거든요. 우선은 카니 웨스트는 뭐 주식이 상장되어 있어서 이제 주식회사의 대주주, CEO 이런 건 아닌데 올해 8월 달에 민코인 하나가 출시가 됐거든요. YZY 머니라는 민코인인데 솔라나 기반이고 이게 초창기에 3달러까지를 좀 찍고 나서 크게 덤프를 했습니다. 지금 0.36달러예요. 그리고 비교적 시가총액도 굉장히 큰데요. 카니 웨스트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YZY에 대한 코인을 매일같이 샤라웃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YZ 머니 이쪽에서 막 매일같이 샤라웃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뭐 트위터도 가끔씩 열립니다. 트위터도 가끔씩 열리고요. 뭐 카니 웨스트가 뭐 이제 민코인을 판매를 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은 뭐 초창기에 일부 당연히 팀들도 일부 민코인들을 마켓메이커와 함께 수익들을 얻긴 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어 카니 웨스트의 트위터 X 계정에서 매일같이 샤라웃으로 뭐 YZY를 언급을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제가 딱 이런 거를 좀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자, 우선은 지금 국제정세 기류가 심상치가 않죠. 태국이랑 캄보디아 사실 휴전이었는데 휴전이 깨졌고 미국에서도 국제경찰 지위를 이제는 유지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이거는 엄청난 신호탄이거든요. 어떤 신호탄이냐면 미국이 더 이상 뭐 크게 여러 나라들 관여를 안 하겠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뭐 물론 나중에는 뭐 다른 스탠스를 또 취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뭐 치즈 덧 전략일 수도 있겠지만 그 국제경찰 지위에서 이제 물러나겠다라는 듯한 얘기를 하고 난 뒤에 얼마 안 있다가 태국이랑 캄보디아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두 가지가 있죠.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이제 굳이 얘기를 언급을 안 했고요. 한반도에 예전에 에치슬라인처럼 신 에치슬라인 같은 것들이 그어져가지고 이제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들어가 있으면은 당연히 이제 이쪽 지역에 그게 포함이 되어야 되겠지만 저는 이거는 뭐 치즈 덧 전략 같기도 하네요. 그게 또 배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국이랑 캄보디아처럼 갑자기 또 휴전됐던 국가들이 다시 뭐 유사하게 뭐 물론 이제 본토를 타격하는 정도는 아니에요. 여기도 이제 캄보디아 국경 지역에서만 싸우는데 국지전처럼
뭐 다른 나라들도 지금 이 타이밍을 노려볼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지금이 기회다라고 하면서 뭐 일종의 치즈 덫일 수도 있겠지만 상대가 단순히 쥐가 아니어서 먹이만 빼먹는 쥐라고 먹이를 빼먹는 쥐라고 해야 되나? 덫에 쉽게 걸릴 것 같지는 않고요. 이미 시작이 된다면 그 예를 들어서 만약에 카니 웨스트가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너 리스크가 생긴다. 이게 무슨 얘기냐? 혹여나 지금 그 기류가 태국에서 캄보디아에서 중국 대만도 마찬가지고 일본에서 지진 얘기는 좀 뒤에 얘기를 해드릴게요. 뭐 오너 리스크가 생긴다. 물론 이제 미국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미국에서의 그 전용 군용기를 타고서 미국인들은 시민들은 그래도 다른 나라의 시민들보다는 빠르게 일본에 거쳐서 미국으로 갈 수가 있을 건데 한 몇 일 정도는 좀 리스크가 좀 있는 상황이 되겠죠. 아마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서 갈 겁니다. 오산 공군기지에 군용기가 와서 미국 시민들만 딱 이제 태워가지고 갈 거예요. 아마 거기에서 골드패스에 대한 프리미엄이 좀 이제 드러날 것 같고요. YZY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 이미 많이 하락을 한 상태인데 선물 상장들이 좀 되긴 했어요. 하이퍼 리퀴드에도 막 상장됐고 바이비트나 바이낸스에는 상장이 안 됐는데 만약에 그런 오너 리스크가 진짜 혹시나 생긴다 순간적으로 그러면 이게 YZY가 순간적으로 폭락할 수는 있는데 오너 리스크가 해체가 되면 뭐 카니에 웨스트가 뭐 트위터 X에다가 게시글이나 이런 것들 쓰겠죠? 해소가 되면은 이게 오히려 바닥 한번 찍고 반등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죠. 실제로 이제 텔레그램 CEO가 전 세계 억만장자로 알려져 있으면서 비트코인을 예전에 300달러에 투자해가지고 코인 자산이 그냥 역대급이어서 그 조만장자에 들어간 사람이거든요. 예전에 비트코인 뭐 이제 300달러 이럴 때 몇백억인가 몇십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가치로는 엄청 나겠죠. 그리고 이제 텔레그램 토큰이 이제 톤 있죠, 톤. 이게 시가총액이 꽤나 높잖아요. 이게 예전에 2024년 8월쯤에요. 기습적으로 프랑스에서 체포가 된 적이 있습니다. 텔레그램 CEO가. 자, 이게 이제 텔레그램 쪽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많은 다크한 것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거를 협조를 안 했다라는 그 이거를 텔레그램에 일부러 열어둔 거 아니냐 이런 뭐 이유에서 체포를 했는데 일단 석방이 되긴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24일에서 이때 그 소식이 다가오고 나서 텔레그램 시가총액이 꽤나 큰데 이렇게 반응을 했거든요. 6.8달러에서 4.5달러. 그러니까 비트랑 비교를 하면 안 되고 지금으로 따지면은 누구랑 비교를 할까? 비트코인 캐시 시가총액? 비트코인 캐시급 되는 시가총액 한 10조, 20조짜리가 한 30% 떨어졌다라고 하면 시장에 그래도 좀 큰 충격은 주긴 하겠죠. 뭐 1조짜리가 7천억 가는 거랑 다르니까 충격이. 자, 그때 그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이때 그러면 왜 발생을 했냐? 텔레그램 CEO가 이제 톤 코인을 팔아가지고 매도를 한 거냐? 아닙니다. 오너 리스크가 발동을 했습니다. 오너 리스크가. 순간적으로 오너 리스크가 발동을 했고요. 시장에서 혹여나 뭔가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에 톤의 생태계의 중심은 텔레그램 CEO 이름이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 사람이기 때문에 발동을 했고 해소가 되고 나서는 약간의 반등을 했습니다. 약간의 반등 이렇게 상승 추세를 박스권을 조금 연장을 했다. YZY도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상 오너 리스크라고 한다면 이제 카니에 웨스트가 이제 이 민코인의 대표적인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 반응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자, 두 번째는 일본에서 지진입니다. 33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자, 일본의 지진은 사실 올해 일본의 작가도 예언을 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날짜가 비껴 나갔죠. 자, 근데 이게 일본의 지진 같은 경우에는 동북아시아에서 꽤나 좀 큰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일본에서 만약에 엄청 이렇게 큰 지진이 발생할 기류가 또 이제 나오면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주일 미군 기지도 있고 동북아시아에서의 뭔가 지정학적인 리스크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방산 물자가 됐던 식품이 됐던 이런 것들이 동북아시아에 공급망 차질이 생기면 이걸 일본에서 그리고 일본과 미국 태평양은 지금 앞으로는 평화롭겠죠.
일본이랑 미국이 싸울 생각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예전처럼. 그래서 이쪽에서 가장 가까운 공급망이 사실상 일본인데, 이런 지진이나 이런 피해가 생기면은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좀 차질이 생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재난 상황이 발생을 하면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수도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일본에서는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금리를 올렸잖아요. 그것처럼 앞으로 다가오는 일본에서 이렇게 재난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뭐 이제 식품 그 물자를 좀 사재기를 할 수도 있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느 정도 좀 증가를 하게 되면은 이제 물가 지수를 잡기 위해서라도 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금리를 높이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금융시장에서는 이, 이 일본의 지진을 그렇게 환호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잡는 상황뿐만이 아니고 이제 지정학적인 위치에서 한국에서 만약에 유사시에 그런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그 밑에 있는 뭐 대만이나 필리핀도 아니고 바로 옆에 있는 일본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물자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물자 공급에 차질 플러스 이렇게 피해가 발생을 하면 어쨌든 자국민 우선주의가 다카이치 총리의,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잖아요. 우파 그 성향의 대통령들의 특징은 일단 자국민 우선주의가 먼저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국민부터 챙긴다라는 게 먼저예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재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그리고 옆에 만약에 그 한국에서 뭔가 좀 유사시에 뭔가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을 때 일단은 자국민들 먼저 챙기고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물자를 좀 이제 지원을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지 않았으면은 물자를 먼저 뭐 수출을 하거나 뭐 지원을 해줄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 이런 상황들이 겹치는 거는 좀 이제 골치 아픈 상황일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시그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지진과도 이제 이게 관련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기쯤에 비슷한 일들이 겹쳐졌거든요. 천안함과 연평도, 천안함이랑 연평도 해전. 자, 일단 이때는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자, 2010년에는 천안함 피격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때 거의 전쟁 직전의 상황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국지전 해전에서 끝났고요. 당시에 그 지금의 이제 북한의 수장이 집권하던 기간이 아니었죠. 김정은과 김정일이 있으면은 김정일. 연평도 포격전도 마찬가지입니다. 2010년 11월이면은.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사망을 하게 되면서 김정은이 바톤 터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시기 이후에 일어난 일인데요. 일단 일본에서의 대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2011년 3월 11일에. 자, 저는 이런 시기들이 뭔가 단순히 우연의 일치 같지는 않고 뭔가 이때부터 예전부터 보이지 않는 싸움들이 시작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2010년이랑 2011년에 이거를 북진통일파가 아니고 여기서 이제 예전 6.25처럼 전면전을 먼저 시작을 해야겠다라는 파도 있었을 것이고 그 반대쪽도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두 번이나 진짜 전쟁이 날 뻔한 직전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결국에 벌어지진 않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가 됐을 때는 일본에서 대지진이 한번 또 발생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하필 이제 2011년 말쯤에는 어떻게 보면은 북한의 정권의 이제 지도자가 바뀝니다. 그 지도자가 여러 후보군들이 있었는데요. 한 네 후보군이 있었죠. 음. 김정남, 김평일, 김정은 또 누구 있었지? 여자도 있었나요?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이 선택을 받습니다. 간택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이제 좀 기묘한 현상이 또 이제 발생을 하는데, 그 다음에는 중국의 그 친중파를 숙청을 하기도 하고요. 장성택부터 시작을 해서 그 백두혈통에 이러면서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백두혈통이 아닌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한 10년 정도가 지나다 보니까 이 스토리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의 마이단 혁명, 그 이제 마이단 혁명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쪽에서 친러시아파의 대통령을 축출을 해내가지고 망명을 다시 러시아로 갔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그리고 나서 크림반도 합병, 돈바스 지역에서 내전이 좀 길게 나면서 2014년부터는 약간 유사 내전 분위기가 계속 길어졌고, 그때부터 좀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그런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었고요. 2022년에는 거의 사실 피날레를 찍은 전쟁이죠.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북한이랑 러시아랑 군사 조약을 맺었단 말이죠. 자, 이런 일련의 여러 가지 과정들이 사실 2010년대부터 2014년만 보더라도 저는 우연의 일치 같진 않아요. 이때부터 이제 보이지 않는 구세력과 신세력 간의 뭔가의 싸움들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군부 세력과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는 일본에서 지진으로 엄청난 큰 피해가 있었는데, 그 시기도 그렇고 지금의 이제 10년이 넘게 지난 시점에서는 뭔가 좀 이제 다른 시기에 이제 다른 양상의 뭔가에 좀 이제 어, 시그널일 수도 있다. 그때랑은 다르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저는 뭐 단순히 뭐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뭐 그런 것들을 그냥 실제로 믿기 때문에 특히나 33명 저는 뭐 시그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이제 옆에서의 이제 일본과 중국의 예전 과거 청나라 청일 전쟁처럼 이 둘이 전쟁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정말 완전 반대로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그 레거시 미디어에서 읽어내는 그런 것들만 그대로 그냥 믿으시는 건데, 이 안에 깊은 구조를 보시면 다른 양상이 될 겁니다. 이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2027년이 되기 전에 전쟁이 나는 쪽이 승리하는 거죠. 2027년에 이후에 전쟁이 나면 승리를 하는 이쪽 세력들이 갈리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일본에서 대신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다른 쪽에서 성동격서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